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화되는 건 아닌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저도 쓰면서 2025년에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4년까지는 고령 사회로 분류됐던 우리 사회가 이제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국면이고, 그것이 노동 공급 부족이라든가 또 부양 부담, 노령자 부양 부담으로 전개되고, 그게 한국의 일본화를 가져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 잃어버린 30년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우리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의 강의와, 그리고 여러 이 한국의 일본어화 관점에서 전문성을 보유하신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들과 토론한 그 영상들을 모아보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아보기로 보시면서 향후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일본화는 이미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죠. 일본이 네.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을걸요.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명의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3년만 했으니까 6명 30에서 3년이 빠지면 27년이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3년 지났으니까 3년 차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하강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했죠. 우하향이죠. 잃어버린 네. 30년이죠. 네.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우하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지속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그럼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가격 변동이 보장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성립될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제가 408쪽 이야기를 가끔 해요. 예. 408쪽 제 책을 보시면 네. 애플,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회사들이 IPO를 처음 했을 때 예. 30년 전, 20년 전에 만약에 다른 데서는 제가 $1,00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네. $10,000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네. IPO 시장 공개 시장 할 때 처음 매입하는 가격으로 $10,000를 투자했을 때 네. 2023년 현재 얼마쯤 돼 있을까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배당금 다 포함해서 네. 계산해 봤을 때 우리 김광석 교수님 언뜻 생각하시기에 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예, 얼마 돼 있습니까? 440만 달러. 그럼 얼마입니까? 440만 달러. 100만 달러가 10억, 13억 정도 되니까요. 52억입니다. 예, 50몇 억 되게. 그럼 1,000만 원 투입해서 네. 52억 벌었으면 잘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잘 본 거죠. 엄청 잘 버는 거죠. 예. 잃어버린 30년이 기업의 기술 발전과 과학 발전과 산업 발전과 시장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강의도 자주 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 LG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네. 지난 30년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우상향의 GDP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면 적어도 한 10억은 우리가 이득은 봤어야 되지 않았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죠. 안 해봤지만. 예. 그래서 미국 걸 해보니까 1,000만 원 넣었는데 30년 전에 네. 지금 44억, 50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해야죠. 네. 그러면 오래 가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처럼 쇼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롱텀 트레이딩을 해야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순간을 노리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경영에서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코노믹스가 아닙니다. 이코노믹스는 롱텀의 어떤 사회, 정치, 문화의 변화를 다 포괄하는 하나의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5년짜리도 물론 단기적인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일단의 비전과 로드맵은 10년을 기본 단위로 뚝 끊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쿠츠네츠나 저글러나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 이론에서도
1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3년짜리, 5년짜리는 잘 사이클 이론에서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의 흐름은 30년, 10년 주기가 기본 단위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무엇이 취약했는가? 패스트 팔로우에서의 역할은 너무나 잘했다. 머리가 좋으니까 보고 뺏기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에 접합해가지고 융복합화시켜서 비슷한 기술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기술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그런 거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무슨 말씀을 한글 창제했다. 대한민국이. 한글을 만들었다. 세종대왕. 이거 오리지널리티 아니냐.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만들 만한 그런 문명사적인 혁신을 일으킨 민족인데 네. 창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창의성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저는 교육과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경제 발전 개발기에 가졌던 기득권 세력들의 그 제한된 창의성에서 나온 것이다. 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해요. 과학기술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해요. 과학기술자 2,000명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재벌이 그랬다면서요. 야, 미국 가니까 전부 AI 이야기뿐이야. 80조 투자해. 투자한다?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AI 산업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네. 그 누군가는 반도체 산업 보십시오. 1983년도 반도체 처음 선언했어요. 1973년 한미 반도체 인수했었어요. 그러면 83년도에 반도체 인수했을 때 삼성이나 많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전자공학과가 만들어지고 반도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양공대라든지 성균관공대라든지 서울공대에서 반도체 학과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교부와 대통령실에다가 대학 정원 늘려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경제수석이던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이 대학 학장들과 총장들을 불러서 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은 문교부에서 대학 정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이게 하나의 국가에 대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AI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AI 과 만들었죠. 네. AI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보세요. 빅데이터에 데이터 예. 센터도 없잖아요, 지금. 네. 데이터를 어떻게 크라우딩 해가지고 크롤링 해가지고 네. 셀프 러닝까지 가기도 전에 소프트웨어도 없으니까 네. 하드웨어 자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AI를 가르쳐요. AI가 어디가 제일 많죠? 데이터가? 금융기관이 제일 많아요. 금융기관은 카드를 쓰고 모든 입출입이 금융기관 데이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KB나 하나나 이런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금융기관의 데이터 센터만이라도 정부가 빨리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되는 금융 리스크에 관련된 AI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외환위기가 또 날 것이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AI가 응답했습니다. 라는 것도 만들어 볼 정도가 되려면 10년 이전에 우리가 AI에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죠. 지금 와서 AI 그래요. 2016년도에 처음 들었잖아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 1993년도에 제가 AI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미 AI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 패스트 팔로우라면서요. 팔로우를 하려면 제대로 팔로우를 해야죠. 팔로우도 못한 거 아니에요. 팔로우도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크리에이트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으니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가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근근히 환율 변동에 의해서 먹고 사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니까 반도체 잘 나가니까 세계 시장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현대기아차가 선전을 했으니까 또 반도체가 불황이라도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먹고 산다. 만족한다? 그러면 못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어설라이언스의 하나의 그 표를 봤어요. 문구를.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저도 봤습니다. 다 보셨죠? 예. 애벌레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나비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우리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경제 개발하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영삼 정권 이후의 30년 정권은 그 간절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못했고 기업도 그러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했다. 그래서 향후 30년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반도체 못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예? TSMC가 그냥 있겠습니까? BYD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싱핑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지금 어떻게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더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 답답하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이 책의 저자로서 이제 한국 경제를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는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이라서 예. 제가 한번 예. 제 의견도 한번 아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이제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 말씀 속에 거의 공감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8, 90% 이렇게 되는데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일본화가 이미 진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개념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성장.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30년 전에는 한때 14% 성장했다가 지금 한 2%대 성장세로 둔화됐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자체도 뭐 10%에서 6%, 4% 지금 한 2%대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GDP 규모가 예를 들어 100일 때 10% 성장하면 10이 증가한 건데 지금은 GDP 규모가 1000이니까 2% 증가해도 지금 20이 증가한 거니까 저의 생각은 GDP 규모 면에서 아직 일본화가 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30년 전에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지금은 또 3차 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또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잘 해왔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30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화가 될 것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되면 인구 구조 면에서도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잖아요. 고령자가 20% 이상을 초과하는. 근데 지금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일본을 그 고령화율을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앞서게 될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아예 그러니까 0%대로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향후 경제가 저는 걱정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그러니까 향후 경제를 놓고 뭔가 또 계속 추가적인 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일본의 모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왜냐면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는 같이 하지만 그 정리를 한다면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광석 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네. 일본의 GDP 규모가 한 3조에서 4조 달러 사이가 되죠. 네.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반 정도 규모가 되고 PPP 기준으로서는 이미 뭐 일본을 넘어서기도 하고 일본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절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서 일본에 아직까지는 닮았다기보다는 일본이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초입 단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히딩크 감독이고요. 예. 저는 아주 배고픈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과 이 자질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과 비교하기조차 싫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 시대에 대한 준비와 개척을 일본에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잘려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제한도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 급성장 과정 속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마치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미 일본화된 형태의 3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좀 더 분발하셔라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입장을 좀 더 제가 뭐 방송이 정치적인 방송을 하는 건 제가 싫어하니까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이미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인구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조차도 저는 싫은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 저는 굳이 비교하려면 좀 독일과 비교하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2% 내지 1%다. 미국도 네. 2% 1%다.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예.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모든 것들이 2% 1%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적인 비판과 토론들이 네.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는 설익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이 네. 너무나 많다. 왜?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수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또 시스템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리더가 네. 나와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잃어버린 30년으로 앞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그 의식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도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임을 그렇죠. 이런 토론이 많아야죠. 강조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저도 배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의할 건 굉장히 많은데 이 질문지대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한국 경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처음 탄생하면서 네.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네. 자유라고 하면 우리 김관석 교수도 아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완전 시장 경쟁 체제예요. 완전 시장 경쟁 체제라고 하면 경쟁자가 진짜 많아서 네.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체제는 재벌 중심이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재벌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벌은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서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들도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일본은 1945년 패망하면서 재벌이 해체가 됐어요. 메가더가 해체를 시켜서 재벌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아까 연결고리 말씀하셔서 저는 완전 경쟁 체제로 가려면 중소기업이 더 육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기업이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 아닌가요? 네. 자금 지원이 좀 중소기업에게 편리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관석 교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단에 있는 네.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예. 이 부채가 약 1,000조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면 9988, 99%의 기업 구조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88%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하고 있으니 네. 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산업 발전 정책을 정부가 좀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삼성, 현대 뭐 이러면 삼성에서 뭐 강의 요청도 안 하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삼성, 현대, LG, 두산 이런 대기업들은 정부가 관여 안 해도 돼요. 자본 충분하고 기술력 충분하고 시스템 갖췄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CEO들 뭐 구속하고 감옥 놓고 하면서 겁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아서 범법행위를 하면 그 해당한 국가에서 범법행위 처벌받으면 되고 하니까 네. 법제도만 제대로 시행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안 되려고 그러고요. 중견기업은 대기업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태부적이다.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진짜 진행하는 문제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임금 격차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 격차, 주택 문제, 다양한 교육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10년 단위의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의 이름하에 새롭게 추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감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현재 허리고 우리 2,700만 취업자에서 자영업자는 이제 중소중견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한 600만, 2,100만 중에 한 70%가 중소기업이 고용한 고용자들이니까 그럼 중소기업들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끊어지면 경제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특히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자본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또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텐데 인구의 감소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사실 이 대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서울대는 학생 고민 안 해도 돼요. 항상 서울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방대학인 거고 문제는 중소기업인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기업이라 하면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둘 이상이 모인 조직을 뜻하는데 둘 이상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이 마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고 그럼 중소기업들이 휘청하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는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뭔가 지금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건전하게 이 경제 생태계화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길면 더 깊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말씀을 좀 못 나눌 것 같고 다음에 또 시간이 이렇게 맞으면 한번 말씀 깊게 나누고 저도 교수님 채널 초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라는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집필해 주신 곽수종 박사님과 깊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초대해 주신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볍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대담을 나누게 돼서 지금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고 자리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숙제. 저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인구에 방점을 두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경제 쪽을 매크로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보면은 제일 처음 도입부에 이제 4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허허벌판에서 이제 건물하고 빌딩이 막 지어지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저게 우리나라 60년 동안에 압축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요. 그 이제 그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도로와 건물과 항만을 어디 더 지을 때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자본을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율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0.4% 성장률에서 KDI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첫 번째 그런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인구 부분.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0.4% 정도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주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보면 이제 KDI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0%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2030년에 가면은 마이너스 0.3, 2040년에 가면은 마이너스 0.7% 이렇게 가니까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KDI가 수정 전망한 게 2.5%인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인구가 마이너스 0.7 이 정도라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니까 이게 뭐 이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의 큰 도전 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 뉘앙스로는 이제 잠재 성장률 관점에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3대 기업 부문을 나누면 자본 투입은 뭐 정체되고 그리고 노동 투입이라는 요소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남은 것이 총 요소 생산성인데 1% 정도 보통 생산성이라는 면도 역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주고받잖아요. 자본 투입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인구 감소고 인구 오너스 시대에 굳이 한국에 자본을 투입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으면서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의 가장 맞습니다. 기본 중에 하나가 또 인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기 저성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장기자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장기자가 붙게 되는 게 이제 인구의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고 인구 요인은 뭐 한 2040년대를 넘어가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급속하게 한 30에서 40년 영향을 주니까요. 기본적으로 장기 저성장 부분의 핵심적인 요인이 이제 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게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는 진단이 내려지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의적절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멈춰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런 국면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데 그 기업들에서 또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강의와 그 강의 대상이 원하는 강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강의 대상자 중에서는 또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60년대생이 은퇴를 시작했고요. 그러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시대는 뭐 나름의 노후 준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이 멈춘 시대의 노후 준비는 또 다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려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인구 구조로 문제로 인해서 갖게 될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인구의 구조는 이제 정해진 미래입니다. 생산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뭐 확률 90% 이상으로 정해진 미래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우리가 여성 노동력과 그다음에 장년 노동력,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는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주어진 정해진 미래이지만은 경제 활동 인구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국가의 틀이 잘 갖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이런 성장이 멈추는 시대, 이것도 멈춘 시대도 사실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멈추는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멈추는 시대 크게 이제 틀로서는 국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정해진 우리가 운명 같지만은 이 부분에 국가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국가나 사회의 대응으로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부분입니다. 개인의 대응인데요. 결국은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지면은 서식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 하루에 15km를 걸어서도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고 혹은 뭐 우기와 건기 때도 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내에서 먹을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본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산을 국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점, 글로벌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어제 그래서 저녁을 하다가 누가 재밌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당신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렇게 지구인이다. 이렇게 예. 대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자산 관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그리고 한국의 통화만 가지고 있던 시대 원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코스모폴리탄적인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이제 글로벌 자산을 가지는 것.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는 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90년대 이런 데는 한번 우리가 미국 주식 사려면은 증권사에 하여튼 연락하고 증권사에서 또 주문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밤에 바로 미국의 거래소에 주문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시장은 닫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했을 때 또 주문을 낼 수 있고 모바일로 클릭하면을 해서 전 세계 자산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제 이렇게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시각으로 자기의 자산을 배치해야 된다. 네. 자산을 소위 말해 서식지를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은 어제 또 제가 이제 증권사 이제 임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으로 나간 돈이 거의 한 개인들이 한 13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제 서식지를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서식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좀 생경하고 그런 네. 곳인데 그러면은 그 서식지를 옮겨갈 때 지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문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정말 많은 주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 3시간, 4시간짜리 토론의 주제들을 네.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꼭 두 꼭지를 토론이니까 네.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경제활동 인구가 줄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예. 교육 R&D에 더 많이 투자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국가적 대응이 가능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을 줄이자라는 방식인데 네. 저는 오히려 교육 예산을 늘려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혁신적 전 인구의 인재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 인재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국가적 대응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출생이 지금 뭐 나중에 30만 명 된다고 그러면요. 1인당 1.5명을 하게 되면 45명의 출생과 비슷한 효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너무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의견 한 가지 생겼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떠오른 큰 또 주제는 요즘 좀 크게 부상한 대주제인데 엔캐리의 청산. 예. 근데 엔캐리가 그동안 발생했었던 그 배경이 일본이 최근 한 8년 동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이용해 왔고 특히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약 한 6%포인트의 기준금리 격차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리면서 이게 청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시장에 팽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뭐 0.4% 수준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립금리로서 목표하는 금리가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도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형식의 한국에 투자하는 그 비중보다는 같은 돈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투자하는 그런 돈의 움직임은 더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막연한 가정하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주제입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딩은 뭐 최근에 청산도 꽤 이루어졌다고 그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금리 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또 강하게 발언을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또 발언을 또 이제 후퇴를 했는데요. 앞으로 뭐 금리의 상한성이 없을 정도로 올리겠다 해놓으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중앙은행의 이제 발언의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보수적이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한 나라이고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중립금리 혹은 뭐 정책 중립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의 이제 0%대 금리하고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그쪽으로 그 정도 금리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로 성장보다는 훨씬 이제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제로 성장대에 오게 되려면은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한 2050년 전후 그 정도가 이제 제로 성장대로 보니까요. 그 정도 같으면은 뭐 좀 이제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인구가 우리가 제로 성장이 접어들 때 미국은 인구가 또 한 5천만 명 늘어나니까 미국은 노동도 투입되고 자본도 투입되고 하니까 미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실질 성장. 그래서 그 시기쯤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2040년 넘어서 그 시기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도 이제 어떻게 이동할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만 보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글로벌하고 이쪽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채권이라는 금리는 뭐 예금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 투자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내만 머무르지 말고 전폭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투자를 하자. 그쪽으로 이제 일종의 투자 자본을 옮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이제 주제가 이제 떠올라서 일본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저성장, 뭐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일본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저는 당연히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 속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들 어떤 것들을 주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고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회 문제, 단기적인 사회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앞으로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이제 청년 노동력에 유입되는 숫자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사회가 AI 쪽으로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AI라는 곳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신규 유입되는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50대, 60대에 아무리 전환을 해봐야 여기 훨씬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산업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젊은 인구인데요.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수급의 미스매치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는 수요는 큰데 공급은 줄어들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곳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많고, 이런 식의 이제 미스매치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군대 숫자 문제, 그다음에 의사의 숫자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고등학교 정원보다 대학교 정원이 이제 더 많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대학을 어떻게 부피를 줄여 나갈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의사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철희 교수 서울대 이제 네. 인구 쪽에 그분은 뭐 이미 이쪽에 의사가 향후에 2만 명인가 뭐 하여튼 필요하다 이렇게 방법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론은 차후고 일단 그 숫자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닥친 큰 문제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만은 지금 요양하는 데 케어가 거의 35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네. 여기에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서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요. 그렇죠. 예, 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네. 말씀 이렇게 쭉 경청하다가 생각되는 게 결국 한 60년대생 네. 이들이 이제 은퇴 러시를 이미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거시적으로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근데 우리나라만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났는데 그게 인구 구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60년대생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이제 적정 생활비가 한 380만 원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적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자영업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에 많이 뛰어드는데 또 그만큼 자영업의 폐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의 창업이 있고 100만의 폐업이 있는 네. 이런 구조 속에서 또 60년대생이 은퇴하고 또 추가적인 은퇴가 러시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자영업의 과밀화가 더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창업과 많은 은퇴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인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성장률이 이제 더뎠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이제 장기 경제 전망에서 인구 문제도 저도 약간의 퀘스천이 있긴 한데 저는 아직은 인구가 경제 성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뭐 언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주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장년층 60에서 64세 고용률이 한 65% 정도 되니까 이게 50대 고용률에 비해서 한 10에서 12%포인트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고용시장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다만 이제 유입되는 청년의 숫자가 이제부터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게 앞으로 이제 나타날 부분이라서 이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성장률이 이렇다가 아니라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좀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적정 생활비 같은 경우에 이제 400만 원이면은 꽤 중산층보다 좀 위에 속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노후 포장 패널 2년마다 하는 데이터 보면은 하여튼 2021년에 전망한 것, 조사한 것 기준으로는 대략 한 서울 지역이 한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부부 기준으로 말씀. 예, 이것도 부부 기준이고요. 예. 그래서 330만 이게 원.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냥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국 평균으로는 한 300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 정도면은 이제 조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서 드는 생활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생활비가 저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생활비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은퇴 자산을 모아 두었을까 하는 게 이게 퀘스천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테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이니까요. 거기 보면은 50대의 이제 순자산 부채를 제외하고 50대의 순자산 같은 경우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이 현금 자산 해봐야 이제 금융자산이죠.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순자산 집 포함해서요. 한 4억 8천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이제 금융자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5억 원 자산을 가지고 순자산이 5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1억 원을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부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보면은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평균 월 100만 원 되니까요. 65세부터 받는다면 월 100만 원의 이제 자산 가치를 따지자면 3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5억 원에다가 국민연금도 저희가 돈을 넣어서 불입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DB형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집어넣는다 하면은 대략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주택 포함해서 그 정도 자산이 되게 되는데 8억 원 정도의 자산이면은 아까 적정 수준의 그 은퇴 생활비 계산하면은 딱 맞는 수준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중간계층 이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이 이제 여유가 조금 없을 정도로 조금 빡빡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균이 아니라 이제 중간값 정도로 본다면은 이제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분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5분위로 나누면은 20%씩 돼 있고 5분위가 제일 높은 자산이겠죠. 거기 자산이 이제 5분위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3분위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배가 차이 나는 것이죠. 그게 중간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은 딱 맞는 수준이지만은 중간에 해당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월 300도 평균이니까 뭐 그 정도 맞추면은 평균으로서 서로 꼭꼭 맞는 그런 수준이라서 조금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중간에 있는 계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조금 잘못 대응하면은 이게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저소득이나 저자산가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도 국가의 서브시디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국가의 서브시디를 받고 또 낮은 생활비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잘못 대응을 해서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할 리스크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응이 이제 준비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사실은 크게 케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속하는 사람도 꽤 노후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가뜩이나 이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그 자녀의 부양 부담은 더 늘어나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이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 성장이 멈춘 시대를 지금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특히 이런 변화가 변곡점이 올 텐데 그 변곡점을 2040년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왜 우리 한국 경제의 변곡점이 2040년이라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네, 여기도 제 공교육 붕괴 현장을 책에서 담았는데요. 네. 작년에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의정부 초등학교 사건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교사의 교권, 그 교권 붕괴는 이미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결국 기저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를 인서울대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입학 프로그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있는데 대입 입시 제도에 맞게. 그래서 몇 살부터 돌렸냐면은 소위
8살 때부터 돌리고 있는데, 늦어도 10살부터는 돌리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을 전부 끝내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교회 활동 등을 하고 경력을 쌓고 이러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정규 교과 과정에서 그 시간 소위 회방을 놨을 때 이제 그 전체 교육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교사가 더 문매를 맞아요. 그냥 냅두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런 게 아니라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돌겠는 거죠. 어떤 학생, 모든 학생 맞추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교권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제 그 결과가 교권이 살아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교권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런 전제 조건들에는 소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그냥 뭘 해도 벌어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이면 괜찮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 교육해서 좋은 대학교 와서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 살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살아도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입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성기 때는 84%인가 그랬는데 미국과 일본보다 20%포인트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고도의 대입 진학률을 보내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 대학교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 그만큼 높지 않았던 거가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 그 과도한 레이스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전국적으로. 근데 외국 대학이나 외국사를 얘기하시면서 한국보다 더 교육률이 심하다, 맞죠? 맞는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압도적이에요. 대입 진학률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 교육은 또 부동산 문제랑도 연결되고, 그런 학교를 잘 가기 위한 그런 학원과 몰집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결국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문제는 평생 생애소득 문제이기도 하고, 평생 생애소득 문제는 이제 연금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그 완전한 100% 국가가 주는 그런 나라랑 100% 개인 조달 얘기했는데 그런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 혁신안이 최근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료 사회에 좀 아쉬움을 담아서 이 책은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국 경제가 소멸한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방금 말씀 나눈 그 주제는 일종의 교육 부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교육을 해석한다면 에듀푸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산하거나 할 만한 의지를 좀 꺾어 놓는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듀푸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푸어가 이제 하우스 푸어인데, 네. 역시 또 부동산 부분에 정통하고 계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챕터 7이 용적률 750%라니 그 집은 누가 사나, 이 대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네. 한국 경제를 위기로 가져오는 징후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은 한 2,300만 채 정도 되는데요. 가구 분파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구 수 역시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는, 중후반부터는. 네. 근데 가구 수가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집이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새 집에 대한 선호는 매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전국에 있는 108개소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치면 200만 호의 그 주택들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정비사업이라는 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공통인데, 일반 분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분담금을 낮추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일반 분양이 될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일반 분양이 되려면은 그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맞춘 적절한 매수 수요가 따라와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성장률 제로 사회로 간다고 쳤을 때, 그때 지금처럼 규모 있는 수준의
몇백만 원 정도 되는 200만 원을 1.5배로 정비하면 최소 300만 원가 넘잖아요. 네. 그런 주택들을 공급했을 때 그 집을 신규 주택으로 적극적으로 사들일 가구 수가 미래에 존재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집은 공급하는데 요즘에 중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집의 과잉 공급. 그러니까 주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90년대에 연간 200만 호 가까운 주택을 매년 6년 연달아 공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훗날 지나고 보니까 평균 공실률 18% 된 다음에 이제 외곽이 텅 비어 버리면서 그걸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돈을 썼었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다행히 운 좋게 타이트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잉여주택이 많아서 막 남아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야 되니까는 용적률 750%까지 주면서 집을 매시브하게 지어버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우리도 그때는 중국이나 일본 된다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의 일본이나 2020년대의 중국처럼 과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에서 과공급은 어마어마한 그 손실이에요. 투자가 됐는데 시가가 없다는 거니까 그게 거의 생산으로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공급 될 때는 생산으로 잡지만 안 팔리면 완전 빵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책에서도 챕터 13, 14가 부동산 돈잔치는 끝났다. 또 14,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또 인구나 한국이라는 이제 소멸 현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동의하시겠지만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이제 돈잔치는 끝났다. 뭐 투자는 이제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전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 부동산 자산이 그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채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자본은 생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비생산 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비생산 자산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생산 활성으로 가는 돈의 규모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GDP 전체에서 민간 소비 비중도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 자산 경제를 추구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네. 중국도 GDP 내 내수 소비 비중이 낮고 부동산 경제니까요. 한국도 이제 부동산 경제니까 GDP 내 민간 소비 비중이 20년 차트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우하향할 것 같아요. 더 우하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한국의 그 경제라는 거는 결국 주택 자산이라는 진짜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폭발적으로 크고 있으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좋아 보이는 거지만 결국 그런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은 뭐 생산으로 갈 법했던 그런 돈들이 글로 과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의 활동력,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 번 시대 끝났다는 거는 올해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 채널에도 가끔 막 달려요. 제가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어느 단지 뭐 신고가 찍었던데요. 아니면 정거 좀 회복했던데요. 이렇게 얘기 달리거든요. 뭐 전 다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붕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네. 조정은 있지만 붕괴는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런 유례없는 가구수 감소와 그 다음에 이런 잠재 성장률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만들 정도의 인구 감소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는 길이 세계 최초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는 어차피 열려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의 경로와 과정을 봤을 때 미래에도 이렇게 그 수요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주택 자산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점점 외곽에서부터 좁혀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라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수도권은 외곽 소멸이고요. 그러면 여기 뭐 소위 서울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쪼그라드는 거죠. 경제 사이즈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저는 그 수단이 그러니까 결국 투자 이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 외화 자산을 취득해 놓고 네. 일단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해 보이니까 지금은 자산 배분 레벨인데 나중에는 자산 배분 레벨을 해외에 좀 더 많이 두고 이러면서 그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나간다는 거는 그런 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자산이라는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대주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일본. 네. 마치 일본처럼 우리도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뭐 피크 저펜 아니겠습니까? 네네. 피크아웃을 이미 찍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뭐 암울한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2010년대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20년간 뭐 정체됐다. 네.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좀 바라봤을 때 일본이 우스웠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식 중앙 집권형 정부 주도형 2차 산업 중심의 성장 경제였는데 97년부터 미국 주사를 맞았으니까 이제 약간 미국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변하면서 그때부터 일본과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더더욱더 또 중국이 옆에 있었고 이러니까는 네. 성장률 쫙 나오면서 일본을 이제 우습게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재 스코어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일본은 출산율 1.3명에 인구 1억 3천만 명에 그 다음에 경제 사이즈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인당 GDP를 떠나서 결국 경제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2배 반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 일본도 문제지만 일본 지방들 다 짱짱이 살아있고 지방 공립 대학교들 랭킹들 다 짱짱하고 지방도 개별 지방의 컨텐츠를 담으면서 그러니까 뭐 도쿄만 있는 게 아니라 도쿄 있고 오사카 있고 고베 있고 큐슈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데 지금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수도권 도시국가로 스퀴징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보다 더 하드한 그런 이제 잃어버린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닐 겁니다. 뭐 이제 이민 정책도 있고 다른 정책들을 써가지고 살릴 수는 있으니까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하드 랜딩에 대비가 돼 있느냐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하드 랜딩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현재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멸할 것인가 뭐 아니면 생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암울한 전망이 많은데 그 암울한 전망이 거짓이었어 잘못된 전망이었어 라는 상황이 놓여지기를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뭐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좀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생애 주기 전체의 그런 경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생애 주기 전체의 경제 문제는 그래서 근로기간의 근로소득과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뭐 소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근로기간 이후에 소득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필요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있어야만 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부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설 건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근데 뒤에서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가 은퇴 이후의 연금제도고 연금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는 그냥 정말 너무 퇴직금처럼
처리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소득 대체율 지금 40%인 연금을 한 60, 70%까지 올릴 수 있는 6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20%를 퇴직연금이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뭐 개인이나 국가에서 여러 제품 서비스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간다면은 노후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저는 많은 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연금 얘기를 하면 맨날 연금 뭐 더 내세요, 뭐 소득 납부율 13% 올리세요, 뭐 소득 대체율 50% 줄게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 되면은 뭐 연금 재정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소득이 막 40%씩 연금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든 나라가 노령사회 앞두고 연금 개혁을 했어요. 한국은 그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은 뭐냐면 결국 국내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연금을 벌어야 되겠다. 연금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해외 자산을 적극 취득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하면서 수익률을 장기 평균으로 올렸거든요. 뭐 레이달리오 브릿지워터에서 요즘 레이달리오 수익이 안 나오니까 막 여러 주에서 돈 뺀다고 하는데 그런 연금들이 다 사모펀드 맡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금운용 수익률 국대화 전략하는 형태로 연금 제도를 바꿔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40%라도 완전 짱짱하게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납부할 필요 없이라도요. 지금 이미 돈이 1,000조 넘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저는 연금재원 같은 그런 건보재원, 연금재원 같은 그런 여러 형태의 우리 사회가 모아놓은 그런 자산들이 뭐 잘 운용이 되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부담을 점점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나씩 다 풀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뭐 빡세게 일해야 되고 자본주의니까는 뭐 근로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고 엔잡 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이러면은 우리 노동력이 회복이 안 되고 이제 훼손이 일어나면은 뭐 건강 잃고 다 잃는 거니까.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이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어쩌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만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뭔가 지금부터 이 피크아웃 코리아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오늘 최상욱 대표님과의 토론이 좀 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지적인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끝으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토론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참여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사무실 있는 건물이 너무 새 건물이어가지고 이제 좋았고요. 네. 그리고 경인남님 활동하시는 그 무대가 어쨌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 보니까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채널 좀 잘 성장 계속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남 채널 뭐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 세부심에도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학고방 채널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대한 스튜디오를 볼 때마다 멋있다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좋은 채널과 좋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